자, 오늘은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교과서 188쪽에 있는 네 번째 단원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울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해요.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다양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생물 다양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우리 유전 단원 배웠죠? 한 생물종 안에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들이 존재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일단 설명을 대충 하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생물종은, 멸종 확률은 떨어지고, 생존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었냐면,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을 배웠을 거예요. 무성생식은 성별이 없이 자손을 계속 번식하는 뭐 이분법, 뭐 출하법 이런 걸 말했던 거고, 유성생식은 성별이 있어. 그래서 암수가 있어서 암수가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손을 만드는 과정인데, 무성생식이 방법은 훨씬 쉬워. 왜냐면 각자의 생식세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거를 다시 붙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수를 늘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을 배웠잖아. 그런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바로 자손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세포가 네 개가 되는데, 이 각각이 이제 새로운 개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막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막 불 거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 빠르게 수를 늘릴 수 있는데, 단점은,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마친 딸 세포들의 유전자가, 분열하기 전인 모세포랑 완전히 동일하지. 그래서 빠르게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자손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걸 제외하고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수는 많지만 이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이 무리들은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암수가 각자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또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게 수를 늘릴 수 있어. 느릿느릿. 그렇지만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섞기 때문에 낳을 때마다 새로운 유전자 조합인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적을지언정, 그들의 뭐 집단을 나눈다면, 뭐 이런 집단, 뭐 점박이 집단, 뭐 요런 집단, 완전 칠해지는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전자 구성을 가진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들이 이제 언제 문제냐면, 갑자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어.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이들의 유전자 구성은 이 바뀐 환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들은 싹 죽어버려. 이들이 싹 죽어버리는 거야. 그치만, 유성생식을 한 집단은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더라도 그 다양한 유전자 구성 중에서 어떤 구성인가는 그 변화된 환경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집단,
뭐 이 집단, 뭐 요 집단, 요 집단이 전부 다 이 변경된 환경에서 다 죽더라도 살아남는 구성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버텨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멸종 확률은 떨어지고 생존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야. 자, 요게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다양성이고, 자, 두 번째는 생물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 생물의 종이 다양한다는 건데, 자, 이 군집 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종이 살고 있는가? 요거를 말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이 군집 안에 있는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종 풍부도라 그래. 이 군집 안에 뭐 10종이 있는지, 20종이 있는지, 막 30종이 있는지, 이렇게 얼마나 종이 많은지,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종의 수가 또 같은 집단끼리도 또 구분을 좀 해주는데, 자, 똑같이 10종의 생물이 있는 군집이 두 개가 있는데, 자, 한 군집은 그 10종 중에서 한 종만 거의 9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종은 그냥 막 한두 마리 정도 있는 정도? 요런 데가 있고, 자, 또 다른 종은, 나름 종들이 균등해. 가장 우세한 종이 있긴 하지만, 다른 종들도 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 있다면, 군집이 있다면, 후자의 군집이 조금 더 안정된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자, 종의 비율이 얼마나 고른가? 이 얼마나 종의 비율이 고른지를 종균등도라 그래. 종균등도. 그래서 자,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같은 종수라도 종의 비율이 고르면 고를수록 우리는 그 집단이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의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자,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하냐야. 우리 배웠지.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 배우면서, 뭐 수상 생태계는 담수 군집이 있고 뭐 수생 군집이 있다. 육상 생태계에는 초원, 산림, 그리고 뭐 사막이 있는데, 또 그 안에는 또 뭐 열대 우림, 뭐 온대 산림, 또 한대 산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때 배웠던 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이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방금 배운 세 가지, 그 특정 종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양한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종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종들은 또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하는 생물 종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서식하는 서식지, 그런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이런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88쪽을 보면은 생물 다양성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생물 다양성이란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한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세 가지 다양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답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한 생물종에 얼마나 다양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가,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과서 189쪽에 보면은, 자, 기린의 털 무늬가 기린마다 다르지. 그것은 기린의 털 무늬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털 무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환경에서 그 환경마다
위장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예시 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자, 다양한 감자 품종을 재배한 곳에서는 감자 마름병이라는 게 들어오더라도 이 마름병에 저항력을 가진 그런 감자들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런 품종이 너무 좋아서 이 품종만 키운 거야. 한 품종만 골라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그 한 종이 혹시라도 그런 뭐, 감자 마른병 같은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취약한 종이야. 그럼 싹 죽어버리겠지. 모든 감자가 싹 죽어버려서 감자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고, 감자 마른병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런 질병에 버티려면 감자 또한 유전적인 다양성이 충분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자, 190쪽에 보면은 종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래. 거기에는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가 있는데 단순히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가를 말하는 게 종 풍부도이고 숫자도 숫자인데 그 구성하는 종들이 얼마나 균일하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게 종 균등도입니다. 그래서 종의 수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종들 사이의 개체수의 비가 유사하다는 걸 말하는 게 각각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 개념이니까 요것도 좀 알아둡시다. 당연히 한 종만 너무 우세한 집단보다는 종이 좀 균등하게 있는 집단이 좀 더 건강한 이제 생물 군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종종 아래와 같은 이제 표들을 주면서 자료 해석을 하게 해. 여기 보면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가로축 보면은 종의 풍부도래. 그래서 종의 풍부도가 크면 클수록 자, 피도가 뭐였어? 그 지역을 얼마나 덮고 있느냐가 피도였지. 피도가 점점 커지네.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되지. 아, 종 풍부도가 커질수록 식물들이 덮고 있는 피도가 증가하는구나. 뭐 그런 거 알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역시 종풍부도네. 자, 종풍부도가 증가할수록 세로축, 질병 발병도는 떨어지고 있지. 아, 종이 다양하고 균등할수록, 종의 수가 많을수록, 질병이 잘 걸리지 않는구나. 뭐, 요런 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도, 종이 풍부할수록 외부에서 종이 잘 유입되기 힘들구나.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종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종 풍부도랑 종 균등도라는 두 개념 구분에 유의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191쪽을 가면은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의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래서 뭐 기온에 따라 또는 뭐 강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뭐 육상 생태계는 숲, 초원, 뭐 사막, 툰드라 등등등이 있다. 수생 생태계는 담수 생태계와 또 이제 바닷물로 구성되어 있는 해양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자, 이렇게 생태계마다 그 생태계에 적합한 생물들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 초원에 잘 살고 어떤 생물들은 이제 뭐 바닷가에 잘 살고 뭐 그럴 텐데 자, 그래서 자, 서로 다른 생태계의 접경지대 막 초원과 산림이 접해 있어. 또는 뭐 초원과 강이 접해 있어. 이런 곳에서는 인접한 모든 생태계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생물종들이 등장하겠지. 나는 바다도 좋고 뭐 초원도 좋고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종 다양성이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뭐 초원에 사는 애, 뭐 강에 사는 애, 둘 다 좋아하는 애,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요. 서로 다른 생태계가 접해 있으면.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갯벌하고 습지죠. 갯벌하고 습지가 육상 생태계랑 수 생태계를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굉장히 이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그런 곳이겠죠. 뭐 갯벌이라든가 습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는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2쪽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들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뭐 정리하기 좀 애매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볍게 좀 짚어만 줄 테니까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한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시로, 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왜 도움이 되냐면, 자, 우리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왼쪽처럼 종 다양성이 높아서 복잡한, 어,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먹이 그물이라 그랬죠? 자, 왼쪽 같은 걸 먹이 그물이라 그러고, 오른쪽처럼 단순하게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자, 먹이 사슬이라 그랬어요. 자, 보통 이제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가 먹이 사슬을 구성하고,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을 형성하는데,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오른쪽 생태계 같은 경우는 쥐가 멸종을 하면은 매가 살 수가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왼쪽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물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서는 설령 쥐라는 종이 멸종하더라도 매는 올빼미라든가 또는 뱀이나 토끼 같은 걸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자, 밑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물들에게서 얻은 자료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 자, 그런 걸 우리는 생물 자원이라 그래. 생물 자원. 이제 밑에 있는 예시들 보면은 뭐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것도 그렇고, 뭐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얻은 살리실산을 통해 아스피린, 약이지 약. 약을 만들기도 하고, 일일초나 주목에서 나온 물질을 통해 암치료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모카씨에 있는 솜털을 통해 우리는 의복을 만들기도 하죠. 또는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얻기도 하고, 또, 자, 생물들이 가진 유전자를 우리가 이용하기도 해. 예를 들면,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생물이 있으면 그 저항성을 만드는 그 생물의 유전자 부분을, 이제 본떠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농작물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생물 자원의 예시가 되고, 자, 이런 멋진 경관은 우리에게 이제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이제 생물 자원의 하나로 이제 보게 돼요. 굉장히 넓은 범위지. 그래서 뭐 생물이라든가 생태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물 자원이라 그런다. 자, 이런 생물 다양성이 항상 이제 풍부하면 좋겠는데, 항상 뉴스 보면 많이 나오지. 이런 생물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멸종 위기 생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지. 그지? 응? 자, 인간이 점점 증가할수록 조류랑 포유류의 멸종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옆에도 보면 뭐 도도새라는 생물도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교과서, 자, 194쪽. 첫 번째. 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있어. 자, 인간이 숲을 벌채하고, 습지. 아까 말했지. 육상 생태계와 뭐 해양 생태계가 서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우리 다 여기 덮어버리고 여기서 막 농사 짓고 그러잖아. 이런 데 엎어버리는 거. 이런 서식지 파괴가 있어. 또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경제 개발한다고 그 울창한 우림을 막 밀어버리고 있지. 그래서 열대 우림도 많이 이제 인간에 의해 개발이 되면서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 자, 또, 자, 사람들이 도로를 건설하는 게 또 문제야. 도로.
자,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생물 종들 중에는, 자, 중앙에 서식하는 걸 선호하는 종들이 있고, 좀 이제 가장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종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충분한 넓이를 가지면서 가운데를 좋아하는 그런 종들과 바깥을 좋아하는 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갈라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숫자로 보여줘 볼게. 자, 도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만약에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생태계가 있었는데, 어? 만약에 중앙을 선호하는 종은 가장자리를 1씩, 일식을 띈 상태에서 그 중앙을 차지하는 종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가로, 세로가 1씩 빠지니까, 요 안에 있는 네모는 가로가 8, 세로가 8이겠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이 중앙의 너비가 64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64라는 넓이 안에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이제 들어가 살겠지.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인간이, 폭이 2짜리 도로를 만든 거야. 어? 여기에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곳에 폭이 2짜리인 도로를 이렇게 10자로 냈다고 쳐보자. 2씩 내버렸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4가 남은 거지. 4. 가로 세로 4가 남았는데 아까 중앙을 선호하는 종이 가장자리 1씩 확보된 상태에서 중앙을 차지한다 그랬지. 그래서 또 그걸 만들어 보면은 자, 그들을 위해서 요 가장자리에 1씩을 떼 보면은 이 남은 안의 칸은 가로 세로가 2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이 중앙을 선호하는 종에게 남은 면적이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도로가 들어오기 전에는 64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집어넣은 전체 면적은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나 그렇게 안 클 거야. 실제 너비를 계산해 보면 숫자로. 그치만 이 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중앙을 서식하는 종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이 한 칸으로 치면은 16분의 1이 돼 버린 거지. 물론 이제 4개 다 더하면은 합치면 이제 16이 되겠지만, 자, 이 문제는 우리 그때 생태 피라미드 배울 때 어떤 종이 구성되려면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식지가 확 줄어버리면 이 밑에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밑에 기반이 안 되면 그 윗단계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완성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서식지 단편화를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몇 종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곳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 인간이 문제지 지금. 어. 자, 그래서 교과서 밑에 있는 요 표를 보면은 자, 어린 가리비. 얘가 가리비인가 봐. 이 가리비의 피식률, 잡아먹히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자,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들이 넓은 자리를 확보하던 그런 시절에는 한 반 정도만 먹혔었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단편화가 일어나면 그 수치가 한 70을 육박하게 되고, 단편화 정도가 심해지면은 무려 90%가 넘는 가리비가 다 잡아먹혀 버리는 거야. 숨을 데가 없는 거지. 너무 이제 좁은 공간에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일으키고 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나온 내용들도 보면은, 자, 불법 포획과 남획,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야, 생물들을. 이 무분별한 밀렵, 이런 걸 통해서 수가 급격히 줄어버리는 거야. 그 보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분들도 보면은, 하나의 규칙이 있대. 잡았는데 어린 새끼들은 다시 내주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다시 커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막 보면은 막 뉴스에 막 중국에서 불법 어획하고 막 그런데 뉴스 보면은 그런 어린 생물들, 어린 물고기들도 싹 잡아간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안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그런 물고기를 먹고 살긴 하지만, 그런 그들의 이제, 종의 유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이게 다 돈이니까. 자, 그 다음. 자, 환경오염. 자,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그런 생활 쓰레기, 폐수, 비료, 농약물.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또는 이제 호수나 강이나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런 이제 환경 오염에 이제 바로 노출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이제 종을 막 멸종시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막 중금속 같은 거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그걸 직접 먹는 생물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중금속들을 먹은 뭐 물고기들이 있으면 그 물고기를 또 우리 인간이 잡아먹잖아. 그래서 윗단계로 그게 넘어갈수록 그 중금속 같은 게 계속 넘어가는 거야. 농축되면서. 그런 걸 이제 생물 농축이라 그래. 자, 요것도 결국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 외래 생물의 침입. 자, 외래 생물이 뭐냐면,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던 종을 이제 외래 생물이라 그래. 자, 보통은 이제 인간이, 이제 뭐 우연찮게 그냥 뭐 배나 비행기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인간이 본인의 뭐 관상용으로 키워서 먹으려고 그런 들어온 종들이 생태계로 빠져나가가지고 그 생태계를 완전 박살 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응? 밑에 뭐 뉴트리아, 뭐 붉은기 거북, 뭐 큰잎 베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런 종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천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고유 종들과 비교했을 때 생존을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고유 종들이 먹어야 될 그런 먹이들을 싹 먹어버려서 고유 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야. 인간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어, 생물 다양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우리들의 행동 이런 것들 안 하면 되겠지. 서식지 파괴를 막고 서식지 단편화를 막고 불법 포획과 남획을 하지 말고 환경오염도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외래종 도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 예시들을 보면은 자, 생태 통로라는 걸 설치하는 거야. 자, 우리가 도로를 설치하면은 생태계를 끊어버리잖아. 단편화시키는 건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교류를 끊었던 이거를 생태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다시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자,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생물들의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자, 그리고, 자, 서식지마다 그 생태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들이 있어. 이 종이 없어지면 싹 죽게 되는 그런 정말 핵심되는 종.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핵심 종을 파악해서 이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도 쭉 보면은, 어,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국가도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뭐 이런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표본도 소장하고 하면서 생물에 대해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국립 생태원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5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이 난 거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번 온라인 수업 때는 뭘 할 거냐면 교과서 203쪽에 있는 문제 몇 번까지 있나? 17번까지 문제가 있네. 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207쪽에 있는 핵심 역량 키우기도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 정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